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프로그램의 진행과 또 질문에 대한 답도 해드릴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는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간암 온라인 토크 콘서트에서 간암 치료, 환자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환우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답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또 한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시는 외과 교수님이신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간담체외과의 임진홍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본인이 또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강남 세브란스에 소개해 주신 대로 강남 세브란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외과 의사이고 간이식 그리고 간절제술, 간암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와 응답에 앞서서 간암이라는 병에 대해서 간략히 또 말씀을 드리면, 간암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호발하는 악성 암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보다는 물론 발생률이 좀 줄긴 했지만 아직도 전체적으로 발생률 7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폐암이나 췌장암에 이어서 한 번 걸리면 이 완치가 쉽지 않은 그러한 악성암인데, 또 이제 간암은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병이 진행하더라도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아직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환자분들도 보호자분들이 간암의 뭐 약물 치료라든지 수술적 치료, 절제나 이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간암의 진단부터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비형간염 보유자라고 진단을 받았다. 간암 진행될까 너무 걱정된다. 그렇죠. 많은 실제 진료를 받는 비형간염 환자분들, 만성간염, 또 간경화까지 넘어간 분들, 간암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형간염의 단계별로 이 간암 발생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비활동성 건강 보유자다. 바이러스가 증식을 안 하고 간도 깨끗하다고 할 때는요, 간암 발생률이 0.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걸릴까 말까 한다는 거죠. 간경화가 되기 전에 약간의 간염증이 있다. 그럴 때는 1% 미만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간경화가 있을 때 또 달라져요. 간경화가 있을 때 치료를 제대로 받으면 역시 1, 2% 미만으로 간암이 생깁니다. 하지만 간경화가 있는데 비형간염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3%에서 한 7%. 그리고 이제 간 기능이 나빠질 정도로 간경화가 심해졌다 할 때는 5%에서 뭐 7, 8%, 9%까지 이렇게 발생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단계별로 비형 간염 보유자에서 간암 발생률이 달라지지만 정확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그 간암 발생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간암의 원인과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 원인은 뭐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뭐 B형간염, C형간염, 뭐 지방간, 그다음에 알코올성 간경화, 뭐 잔질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B형간염은 많이 이제 80년대 이후로 저희 백시네이션 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예. 네. 의사들은 이제 술 많이 먹으면 이제 술이 그만큼 뭐 간뿐 아니고 여러 장기에 다 뭐 암도 일으키고 뇌졸중도 일으키고 혈압도 올리고 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지도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술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위험성을 잘 모르는 분들은 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인지도를 좀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캠페인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임 교수님이 그 간암의 원인 말씀 잘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내과 의사로서 말씀드릴 거는 비알코올 지방간. 그쵸, 그쵸. 네, 서양이나 네. 이미 동양에서도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술도 안 먹고 비형간염, C형간염도 없는데 당뇨병이 있다든지 저처럼 체중이 많이 나간다든지 하는 분들은 지방간이 오래되면요. 이게 단순 지방간에서 간에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생기면 이거 자체가 이제 간암을 일으킨다. 물론 그 확률은 높지 않은데 그 비만 인구, 당뇨병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것이 원인의 이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많다.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문화가 좀 바뀌면서 당뇨병 유병률도 높아지고 근데 식습관도 좀 사용화되고 하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인구 분포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연령 높대 높으신 분들 많아지고 하면서 저도 외과 쪽으로도 이제 연령 많으시고 뭐 다른 질환 없는데 지방간으로 인해서 이제 간암 음. 발생해서 오시면 참 수술하기 난감할 때가 있어요. 뭐 다른 병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80대신데 간암 수술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참 좀 많이 수술도 좀 힘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간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하기 어렵다. 간암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외과 의사로서는 수술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증상이 없잖아요. 그쵸. 그죠? 증상 거의 없고 그 간 경화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간 기능이 떨어져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도 음. 간암 때문에 증상 나타나는 경우는 저희 외과 쪽으로도 예. 보면은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간혹 있죠. 이렇게 막 터져가지고 그렇죠. 터져서 막 출혈되고 그런 거나 이제 뭐 압박성 그런 증상이 있을 수는 있어도 네. 그냥
간 내 작게 생겼을 때 증상은 없어요. 네, 없는 그래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간암이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내과 의사, 저 같은 내과 의사들이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게 이제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종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간경화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지 또는 섞여 있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암이다 보니까 덩어리 때문에 나타나는 통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불편감 그것 때문에 뭐 너무 크면 또 위장을 눌러서 밥을 못 먹는 그런 이제 종양이 커서 나타나는 증상. 또 암이 진행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에 있던 간경화 증상이 이제 배가가 돼서 복수가 찬다든지 살이 쭉쭉 빠진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황달이 생긴다든지 이런 정도 되면은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들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간암 확진 검사에 어떤 게 있나요? 확진 검사는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저희 보험 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른 암 같은 경우는 네. 결국에는 뭐 이제 영상 검사, 초음파나 뭐 CT나 그런 거에서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조직 검사까지 해보고 하게 되는데 간암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이제 저희가 확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른 암과 좀 다른데 이제 임 교수님은 간담체외과 췌장도 수술하시면 간을 많이 수술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 소화기 장기 중에 조직 검사를 안 해도 진단을 하는 게 진단할 수 있는 게 간암이다. 그만큼 영상 진단이 발전했는데 그 전제 조건은 위험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환자들이 간암에 걸리는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간경화가 있다든지 비형 간염이 있다든지 C형 간염이 있다든지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데 사진을 찍어봤더니 거기에 덩어리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건데 그 사진에는 그 아무 사진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조영제를 쓴 CT나 MRI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영제를 쓴 영상 검사에서 크기도 1cm가 넘어야 돼요. 1cm가 넘지 않으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1cm가 넘는 간 종괴가 뭐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간암으로 확진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간암은 조직 검사로 간암을 진단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네. 뭐 거의 다 대부분 말씀하시는 거 맞지만 이제 좀 애매한 경우가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는 또 필요하면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간암이라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왜 조직 검사 왜 하냐고 또 따지면 안 되는 게 대부분은 그렇지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약간 좀 애매한 경우 영상학적으로 좀 애매하다 사이즈가 너무 작다거나 그러면은 또 상황에 따라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임 교수님 얘기하신 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최근에 제 환자 생각나는데 100%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진단으로 100% 진단할 수가 없어서 최근에 이제 제 환자 중에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거든요. 비형 간염이에요. 네. 비형 간염이고 그 영상 검사에서 조그만 소간암으로 2cm가 안 되는 영상으로는 간암을 확진할 수 있는 소견이 있어 수술했더니 간암이 안 나왔어요. 그만큼 영상 검사로 대부분 진단할 수 있지만 가끔은 아닌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형 간염 보유자인 경우는요, 추적 관리를 잘 받으셔야 되죠. 추적뿐 아니고 치료도 잘 받으셔야 되는데 보통 정해져 있는 기간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으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주 고령 환자분들이죠. 80이 넘고 경화도 없고 뭐 간도 깨끗하고 한 번도 치료받지 않은 분들은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받으시라고 해요. 병원을 오기도 힘드시니까. 근데 그 외에 이제 20, 30대부터 60, 70대까지 환자분들은 대부분 6개월에 한 번, 경화가 있든 없든 6개월에 한 번은 최소한 오셔서 간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고 또 간암 그 표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태아조합 종양 단백질, 알파 피토프로테인이라는 거, AFP, 그다음에 간 기능 검사죠. 간 기능 검사 이렇게 세 가지를 6개월마다 한 번씩 꼭 받으시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좀 추가로 네.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외과 의사니까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 내과 선생님이 거의 많이 하시니까 보면은 이제 간염 보험제 영상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시죠. 그렇죠. 초음파랑 이제 보통 CT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초음파를 선호하세요? CT를 선호하세요? 저는 초음파를 선호하고요. 간경변 환자는 초음파가 잘 안 보이는 그쵸. 경우가 있는데 CT 아주 정확한 검사긴 한데 이제 뭐 방사능 노출의 위험이 조금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가 깊게 나가는 것 같긴 하지만 조영제를 안 쓰는 요래 MRI 찍는 검사가 요새는 또 이제 그 유행을 타고 있어서 CT보다는 조영제를 안 쓰는 MRI를 찍는 편입니다. 예. 저도 배웠습니다.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고모님이 간암 진단 받으셨는데 병원에서 수술 전에 몇 기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수술하는 경우는 수술 후에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네. 딱 보면은 네. 수술 전에 몇 개인지 이 질문을 보면은 네. 일단 외과 의사예요. 딱 네. 외과 의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내과 선생님이면은 나오죠. 몇 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말을 안 해주냐? 그렇죠. 수술을 하면은 조직이 나오잖아요. 간암에 이제 암과 더불어 주변에 이제 정상 간까지 나오면 정확한 병기 그때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수술을 안 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서는 병기를 말할 수 있지만 병기를 말했는데 수술해 봤더니 뭐 혈관 그렇죠. 미세혈관 침범이라든지 맞아요. 뭐 임파절 거의 가는 경우 없습니다. 간암은 임파절이 좀 나온다든지 뭐 그러면은 병기가 확 바뀌면은 수술 전에는 이랬는데 수술 후에 병기가 올라갔어요. 수술 전에는 간암이라고 했는데 왜 간암이 아까처럼 간암이 아니 이렇게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이제 다 설명드리기가 되게 힘들 경우도 있대요. 요즘 뭐 다들 맞아요.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간암하면 그냥 일부러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강은 알고 있다. 알고 있어야지 또 수술을 진행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결정했다고 하면
수술 후에 확실히 병기를 알려드리는 게 이제 정확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내과는 어차피 간을 속에 있는 간을 안 건드리니까 영상만 가지고 치료 들어가기 전에 몇 개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간암 병기 나누는 기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임 교수님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그 간암 환자를 보는 내과 의사든 외과 의사든 두 가지 병기를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병기는 몇 개 하는 1기, 2기, 3기, 4기 하는 소위 TNM 병기라고 하는데 TNM은 영어입니다. T라는 거는 종양이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튜머 사이즈. 그렇죠. N은 임파선을 얘기하는 거고 임파선이 갔느냐 안 갔느냐 몇 개 갔느냐 갔느냐 안 갔느냐겠죠. 간암은. M은 이제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고요. 그래서 전이가 있으면 4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임파선도 없고 전이도 없으면 이제 1, 2, 3기 중 그렇게 해당되겠죠. 그래서 1, 2, 3기 중에 또 수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고 내과 의사들은 그런 그 1, 2, 3, 4기보다는 사실 뭐 스페인에서 만든 병기라고 하는데 좀 BCLC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BCLC 병기라고 그래서 간의 개수 크기뿐 아니고 그 환자의 간 기능까지 고려한 병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초기인지 중간인지 진행성 병기인지 말기인지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숫자로 1, 2, 3, 4기가 아니고 그 환자가 수술이나 이식이나 고주파를 받을 수 있는 초기인지 아니면 중간 병기라고 그래서 수술은 좀 넘어갔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 전인 중간 병기, 색전술을 받을 수 있는 중간 병기. 그다음에 진행성 병기라는 건 뭐냐면 전이가 있다든지 간 안에 혈관 침범이 있어서 수술도 안 되고 이식도 안 되고 색전술도 안 돼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진행성 병기. 말기라는 거는 좀 복잡한데 어떤 병기가 됐든 간 기능이 너무 나쁜 그 병기를 말기라고 합니다. 이건 좀 논란이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 환자가 너무 체중이 빠져서 뼈밖에 없어요. 복수도 괜찮고 황달도 심하고. 근데 간암은 1cm밖에 안 돼. 이것도 말기에 속한.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예. 그래서 TNM 병기 또는 BCLC 병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충해 주시고. 뭐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근데 이제 네. TNM 병기가 이제 외과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네. T가 이제 튜머 사이즈, N은 이제 림프 노드에서 N, 그다음 메타스타시스 M 그렇게 병기를 나누는데 간암은 이제 TNM 병기를 저희도 외과에서도 이제 따지긴 하지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췌장이나 뭐 담도도 하는데 그것만큼 그렇게 많이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기인데 수술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예, 색산술이나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물론 이런 간 기능도 문제가 되지만 위치에 따라서도 또 수술이 좀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병기만 딱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좀 맞아요. 힘들 것 같고요. 맞아요. 뭐 간 기능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BCLC 바르셀로나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B로 시작하는데 BCLC 그 스테이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병기를 딱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알면 뭐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것도 중요한 부분이 많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병기 두 번째 질문은요. 병기 외에 간 기능이 중요하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TNM 병기 외에 BCLC 병기라고 하는 간 기능도 포함된 병기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간 기능을 어떻게 평가하나? 일반적으로는 차일드 점수라 그래서요. 차일드라고 하는 거는 어린아이라는 그 영어 단어인데 사람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차일드 병기라는 거는 5가지 그 변수를 쓰는데요.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황달, 빌리루빈, 그다음에 알부민, 그다음에 혈액 응고 지수 세 가지는 이제 피 검사로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복수가 있는지 없는지 하고 간성 혼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임상적인 지표 2가지 혈액 검사 3가지에서 5가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과 의사로서 얼추 얘기하기에 간기 차일드 점수로 5점 또는 6점 정도는 돼야 수술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또 외과 의사 입장에서 평가 또 따로 하는 게 있나요? 간 기능은? 그거 말고도 네. 이제 또 이제 간에서 이제 그 우리 약물을 넣어서 분해하는 등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거를 좀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거 이제 일본에서 좀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ICGR-15이라고. 근데 이제 그거가 저 전공의 때만 해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차일드 이제 말씀드린 차일드 스코어라는 게 정말 오래된 스코어인데 대체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는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기술도 개발되고 개발되고 뭐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를 대체할 만큼 그렇게 좋은 평가 방법은 간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차일드 퓨 점수라는 그 방법이 간 기능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 질문은 좀 포괄적인데 간암 병기에 따른 예후와 재발률. 이거 좀 복잡합니다. 아유, 머리 아파.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간략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발률을 논하려면요. 사실은 먼저 완치가 돼야 재발률을 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뭐 TNM 병기든 BCLC 병기든 그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TNM 병기 뭐 대표적인 1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 BCLC 병기는 이제 초기 병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외과적으로 수술을 해도 재발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간암이 재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위암 같은 경우는 1기면 5년 생존, 우리 보통 암 할 때 아. 5년 생존율 많이 따지잖아요. 5년 생존율이 95%, 90%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1기일 때 5년 생존율이 70%, 60%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간암만 제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간암은 말씀드렸다시피 B형 간염, C형 간염, 지방간, 알코올 등 전체 간이 영향을 받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간에서 또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암이 전이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간에서 또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유가 좀 많이 재발률이나 그런 게 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환자분들이 자꾸 재발하는 분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재발을 합니까?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죠. 간이 잘못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비유를 하는데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밭이 좀 좋지 않으시다. 아우, 밭이 아주 깨끗한 좋은 밭이어야 그 곡식이 좋은 게 나오는데 이 밭이 좀 좋지 않으니까 거기서 자꾸 잡초가 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밭을 뒤엎고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 이식을 하려는 거죠. 그렇죠. 네. 간을 새로 딱 하면 완전 다 뒤집어 엎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병기에 따른 예우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BCLC 병기에서는 이제 병기별로 생존 기간 평균 이제 100명의 환자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몇 개월을 살더라 하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그걸 다 믿으실 필요는 없고 환자들이 물어보기도 해요. 뭐 내가 지금 몇 개인데 뭐 몇 년 몇 개월 살아요? 그러면 저는 답을 안 해드립니다. 왜냐면 그건 너무 저도 안 해드려요. 그거 너무 그거 믿고 얘기하면은 좌절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극과 극이에요. 아주 그 진행성 병기에서도 장기 생존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초기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재발률로 대치를 하고 BCLC 병기에서 중간 병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이나 이식이 어렵고 또 너무 진행되지도 않은 중간에 있는 병기는 보통 평균 생존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한 30개월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30개월이면 3년 정도 된 3년 뭐 2년 3년 정도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실망하시겠죠? 네. 나는 최소한 5년 이상은 살아야 되는데 3년밖에 못 산다. 이것이 실망하실 수 있죠.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이에요. 평균. 그 사람마다 환자마다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행성 병기는 이제 진행성 병도 저는 말씀을 안 드려요. 치료 반응에 따라서 이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 반응이 좋으면 뭐 몇 년도 사시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평균 100명을 봤을 때 전이가 있다든지 간에 혈관 침범이 있는 경우는 아무리 그 요새 이제 약물들 뒤에도 말씀드린 좋은 약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옛날에는 10개월이 안 됐습니다. 뭐 10개월, 뭐 9개월, 많이 잡으면 11개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면역 항암제 시대가 왔잖아요. 임상 연구에 따르면 19개월 정도 되고요. 뭐 다른 조건으로 더 오래 살 수 있는 분은 2년 이상 사실 수 있다. 뭐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암 병기와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어떻게 다르죠? 임 교수님이 대표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완을 하죠. 이것도 네. 너무 좀 광범위한 광범위하죠. 얘기예요. 저희 병기도 아까 말씀드렸지 간은 다른 암처럼 그냥 딱 암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간 기능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병기는 당연히 대부분 스테이지가 낮으면 T 사이즈가 작으면 수술로 갈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간 기능이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힘들다. 간 기능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수술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간이라는 것 자체가 수많은 혈관이 있고 담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 동맥, 정맥 그리고 간 문맥이라고 다른 장기 없는 또 혈관 구조물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하고 인과관계 외과적으로 봤을 때 인과관계도 위치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다 없다는 여러 가지를 보고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수술이 안 된 경우 못하는 경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색전술이나 방사선 치료나 색전술 요즘 많이 좋아서 수술만큼 성적 좋은 것도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 못한다고 너무 음. 겁내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나는 무조건 색전술이라 이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말씀드린 초기면은 수술, 간이식이 제일 좋고 그다음 수술. 예, 그렇게 우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간암의 특징이 워낙 이게 치료 방법도 많고 환자 상태도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정답이라는 게 없다는 게 이제 간암 특징인데 그래서 대표적인 병기에 따른 치료만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적 초기에는 수술할 수 있는데 그러면 초기라고 다 수술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환자는 매우 초기인데도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 초기가 넘어갔을 때는 수술을 못하냐? 왜 못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기도 합니다. 종양이 아주 클 때 예를 들어 5cm, 6cm, 7cm인데 오른쪽 간 끄트머리 이렇게 매달려 있어. 훅처럼. 그럼 그냥 잘라버리면 되죠. 그래서 아무리 커도 간의 끄트머리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다. 그냥 잘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고 그래서 초기는 수술, 중간병기는 색전술이 이제 표준 치료라고 이제 하는데 색전술이 표준 치료가 되고 진행성 아까 말씀드린 전이가 있다든지 간문맥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 치료는 항암제 뒤에 나오겠지만 대표적인 항암제는 이제는
표적 치료제에서 간암도 면역 항암제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치료법은 이분이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뭘 선택하냐 할 때는 뒤에 이제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 두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본인의 이제 면역 능력을 약물을 투여해서 끌어올려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면역 항암제를 쓸 수 있다. 그러나 병기에 따라서 이 치료법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환자분에 따라서 초기인데도 색전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초기인데도 방사선할 수 있는 거고 저희 이제 또 신촌에 중입자 치료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입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수술이 좀 고령에 식사도 잘 못하고 크기는 작은데 수술이 안 돼. 그러면 중입자 치료할 수 있다고. 요즘 환자분들 사이에 핫 이슈입니다. 그죠. 다 물어보세요. 이 그러니까. 중입자 치료는 어떠냐. 그러니까요. 이제 그 외과적으로 답변을 좀 예, 해주셔야 예. 될 것 같은데요. 아버지께서 간암 2기를 진단받고 간 절제 수술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예, 다음 한번. 네. 어떤 경우 간 절제? 어떤 경우? 아주 이거는 간 절제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간 기능이 좋다는 우리 차일드푸 스코어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5점, 6점, 뭐 7점인 경우도 가능하긴 해요. 가다가 이제 가능하긴 한데 5점, 6점으로 간 기능이 좋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부에 간 문부라고 우리가 포탈이라고 하는데 포탈이 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포탈이라고 하는데 그 간 문부 쪽에 가까우면은 간을 대량 절제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바깥쪽에 주로 이제 간 끄트머리 쪽에 있으면은 좀 하기가 좀 쉽습니다. 우리가 아마 수술할 때도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할 때도 그냥 딱 끄트머리에 있으니까 그것만 똑 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해부학적 구조로 이제 간도 구역을 보통 8구역으로 나누거든요. 물론 너무나 베리에이션이 많아서 모든 환자가 똑같진 않지만 그런 베리에이션 맞춰서 이제 간 구역으로 절제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가능하면 간을 많이 남기면서 구역 절제를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절제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간 절제가 가능하고요. 절제술에도 이거는 좀 질문이 좀 어떤 의도로 하신 건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절제술에 이제 아마 개복, 복강경, 뭐 로봇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절제술도 다양한 종류의 개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구멍만 여러 개 뚫고 기다란 막대기를 의사가 직접 들고 예,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요즘 최첨단 이제 최첨단 이제 로봇이라고 다빈치 로봇이 제일 많이 유명한데 그게 이제 거의 독보적이고 근데 다빈치가 아쉽게도 아직 보험이 안 돼서 안 돼.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도 좋긴 하지만 뭐 그 강요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네. 또 답변해 주셔야 돼요. 효과와 재발률. 재발률은 아까 말씀해 네, 주신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네. 반복하는 것 같지만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제에서 모든 암은 근본적으로 세포를 전부 다 없애는 게 최고의 치료 방법이 아직까지는 뭐 그렇죠. 더 개발되면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제를 하는데 왜 간암은 다른 암보다 재발률이 높냐? 마찬가지로 밭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재발률이 좀 높은 편이다. 그거고 그래서 간이식이 바스사 과라 없는 간이식을 하는 게 효과가 좋은데 근데 저희도 이제 간이식을 무조건 하시라고 할 수 없는 간은 또 누군가 줘야 되잖아요. 줄 사람이 있어야 줄 되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주는 사람도 수술을 해야 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픈 거 나만 아프고 말면 그냥 맞아요. 하겠는데 뭐 보호자나 뭐 이제 줄 사람 없다 보니까 주변에 뭐 자식들이나 부모님한테 이렇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죠. 누구나 다 가족끼리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가족끼리 다 오순도든 다 오래 잘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주실 그 예정자 분들 의견도 들어보는 게 좋다. 혼자 그냥 결정해서 나 말도 안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간 절제 후 환자가 알아야 될 주의사항.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수술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절제 후 하고 나면은 당장 간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간 안 좋은 사람들 뭐 생식하지 말라, 그렇죠. 뭐 생선회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러고 이제 독한 거 이제 술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절제 후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거 조심하시고 짠 그다음에 음식도 조심해야죠. 그죠. 짠 음식 중요한 건데 제가 놓칠 뻔했네요. 짠 음식 간에 짠 음식 많이 먹으면 복수 차고 그래서 네, 안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대량 절제했을 때 해당되는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 조금만 절제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좀 결국에는 자극적인 거 피하는 게 제일 맞아요. 정답인 것 같아요. 자극적이고 딱 봐도 몸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절제하고 나면은 뭐 주변에서 무슨 수액이 좋대더라. 뭐 상황버섯 뭐 어떠냐. 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물론 개괄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과용하면은 뭐든지 안 좋아요. 그래서 적당히 먹는 건 좋고요. 커피 마셔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뭐 한 잔, 한두 모금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간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저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 환자분은 뭐 수액도 조심해야 되고 뭐 그 소금도 조심해야 되고 말씀드리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는 조금 회복하고 나면 커피 한 잔 정도는 뭐, 네.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는데요. 간세 포함 종은 크게 10cm 종양 그리고 몇 개의 종양이 더 있다. 종양이 커서 바로 수술 못 한다. 네, 이 경우는요. 보통 10cm가 넘어가면 거대 종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거고 거기다가 이 다발성이네요. 몇 개의 종양이 더 있다. 한 개가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의 종양이 더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술의 대상은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라고 불리는 TAC를 추천했다. 어떻게 치료하는 건가요? 네, 아까 그 병기에 따른 치료법 말씀드릴 때 중간 병기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딱 해당되는 건데 초기도 아니면서 수술할 수 있는 초기도 아니면서 진행된 상태도 아닌 그 사이에 낀 거. 그러니까 진행된 건 뭐라고요? 간회 전이가 있거나
혈관, 간 내 그 혈관에 침범이 있는 그런 경우도 아니면서 간에 다발성 또는 큰 종양이 있을 때를 중간병기라고 부르는데 색전술이 이제 표준 치료다라고까지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치료하느냐면요. 이거는 이제 외과 의사도 아니고 내과 의사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영상의학과 인터벤션이라는 과가 따로 있습니다. 시술만 하는 선생님들인데 이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요. 동맥을 천자를 뚫는 거죠. 동맥을 뚫어서 그 카테타라고 부르는 거를 미세한 도관을 동맥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해서 간동맥을 찾아서 올려 보내는 거. 거기다가 그 카테타를 통해서 항암제를 쏩니다. 그 전에 이제 조형 촬영을 해야 되겠죠? 간동맥을 촬영하면 이제 간동맥이 그 나뭇가지처럼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열매가 맺듯이 그 덩어리들이 보이는데 그 덩어리들을 찾아 들어가서 항암제라는 거를 쏘고 그 다음에 쏘는 것뿐 아니고 색전이라는 게 막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덩어리로 가는 혈관을 찾아서 그 혈관을 막는다. 그래서 화학 색전술이라고 할 때 화학은 항암제를 의미하는 거고 색전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혈관을 분지하는 혈관을 막는다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벤션 영상학에서 시술하는 방법을 TAC라고 한다는 점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색전술의 장단점 및 환자가 알아야 될 사항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보충하겠습니다. 색전술의 장점은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마취를 안 하고 간편한 거죠. 전신 마취를 안 하니까 환자는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1cm 짠다고 하셨지만 아주 크게 수술할 때처럼 완전 배를 가른 건 틀리죠. 아니니까 혈관을 찾기 위해서 째는 거니까 좀 간편하다. 환자 입장에서는 간편하고 시술 후에 회복 과정이 좀 더 짧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렇죠. 네, 이거는 수술이 아니니까 시술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색전술이라는 방법이 어떤 경우는 의학은 100%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암세포를 100%다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양이 크면 100% 죽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10cm까지 되는 종양은 한 번 색전술 한다고 해서 종양이 다 죽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혈관도 그 정도 되면 혈관도 여러 군데서 그렇죠. 자라는 거기 때문에 색전술도 여러 번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구석탱이에서 다시 자라나오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단점의 또 하나는 수술도 하게 되면 환자가 통증도 있고 하지만 색전술 받아본 환자분들은 많이 고통스러워하는데 3대 그 합병증이 있어요. 시술한 다음에 통증. 시술 받고 올라오면 그날 밤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통증. 그 다음에 열이 펄펄 납니다. 이게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조직이 괴사하면서 열이 펄펄 나고 그 다음에 구토가 심하죠. 그래서 발열, 구토, 통증이 3대 색전술 후 증후군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 후유증이 환자들마다 거의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한 20년 이상 사용되는 방법이고 한 10년 전부터는요. 항암제를 넣는 게 아니고 방사능 동위원소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후쿠시마라든지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하면서 방사능 동위원소가 유출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살상 효과가 있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입자거든요. 그거를 그 시술 방법은 똑같아요. 카테타를 통해서 그 방사능 동위원소 입자를 쏴주면 그게 종양으로 쫙 퍼지면서 암세포만을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살상하고 주위의 정상 조직은 그래도 보존한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그래서 거대 종양은 색전술 후유증도 심하고 간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 방사선 색전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보면은 색전술하고 방사선 치료도 딱 그 구역에만 정확하게 하는 거랑 거의 같다고. 그렇죠. 예. 지금 정확히 얘기하셨는데 색전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병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단점은 방사선 색전술도 약간 고가다. 그쵸. 로봇 수술이 아까 보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방사선 색전술이 보험은 되는데 우리나라 보험이 복잡한데요. 100% 보험을 해주는 게 아니고 선별급여라고 해서 환자가 80%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실제 그 재료비를 환자 부담하는 한 7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넘어가고 또 세 번째 질문은 뭐 색전술의 종양 크기가 작아지면 절제술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색전술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남아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그 옆부로 재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방사선 색전술하고 절제 나중에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색전술을 하면서 이제 그쪽 혈관을 잡으면 나머지 간이 또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절제를 하면 잔종간이 너무 작아서 기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수술을 못했다가 절제하고 나서 색전술을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간이 커져서 절제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틀린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색전술로 크기를 줄여놓고 또 새로운 게 안 생기고 간 기능도 잘 보존되고 해서 절제술까지 받는 분들이 당연히 있는데 모든 환자분들이 이런 경과를 밟으면 좋지만 아쉽게도 색전술을 받는 분들은 통상 경과를 보면 계속 색전술을 반복적으로 받는 분들이 훨씬 더 비율이 높다는 게 아직까지 좀 안타까운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게 작게 잡고 재발하는 분은 이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색전술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 그리고 이제 외과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죠.
이 생물학적으로 악성도라는 게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악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암 수치도 그렇게 높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더 이식을 고려하는 쉽게 말하면 밭이 너무 안 좋아서 자꾸 뭐가 자꾸 자라 나와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은 밭을 엎어야죠. 없는 게 좋다. 네. 네, 또 수술에 관계된 얘기 같은데요. 간암 초기인데 종양 두 개가 서로 떨어져 있나 봐요. 각각 1cm. 비교적 초기인데 떨어져 있다. 애매하네요. 한번 볼까요? 간 이식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맞을까요? 간 이식은 어떤 경우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간 이식이 성적이 제일 좋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적당하다 그러면 이식을 하는 게 좋죠. 이제 밀란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나인데 5cm 미만이거나 3개 이하면서 제일 큰 게 3cm 이하인 경우에 이식하고 재발하는 경우가 낫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이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언어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잘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물론 그거 이상 되는 경우에도 아까 말했지 색전술하고 수술할 수 있습니까처럼 뭐 이렇게 다른 치료를 해서 줄여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보브 밀란 위에 있는 것도 수술해서 좋은 성적이 낸다는 데이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고 환자분처럼 지금 두 군데 있고 1cm 미만이면 밀란 아니거든요. 밀란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밀란 기준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식할 수 있다면 이식하는 게 좋죠. 네, 근데 간 이식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2번으로 넘어가면요. 간 이식을 결정하고 제일 중요한 건 줄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또 주시는 분은 병이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증자이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간을 절제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기증자 수술도 제가 많이 하는데 기증하시는 분한테 두 분 중에 수술한 둘 다 이제 또 들어가서 수술하는데 돌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먼저 살릴 겁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전 당당히 말해요. 기증자부터 살려야 돼요. 그럼요. 기증자부터 살려야 되고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증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간 이식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기증자가 있는 게 우선 제일 첫 번째고요. 기증자가 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밀란크레트 안에 들면 간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용도 또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사실 금전적인 것도 무시는 못하죠. 그럼요. 네. 많이 보험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간 이식이 워낙 비용이 많이 비싸서요. 그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경우에 간절제나 경동맥 화학색전술 다른 방법 고려할 수 있을까요? 고려할 수 있죠. 네. 예, 만약에 이제 위치가 너무 두 군데인데 둘 다 양쪽 끝에 있어요. 하나는 왼쪽 끝에, 하나는 오른쪽 끝에. 그러면 둘 다 따로따로 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위치가 안 좋으면 이식을 하고는 싶은데 주실 분이 없어요. 그럼 치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절제도 힘들어. 그럼 치료는 해요. 그러면 확생줄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예. 네. 화학색전술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제 여기 오늘 치료 방법 중에 국소 소작술이라고 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고주파열 치료라든지 뭐 냉동 소작술이라든지 찔러서 태운다든지 얼려버리는 치료법이 어떻게 보면 수술에 버금가는 좋은 성적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경우 그러니까 그 양쪽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1cm 내외가 있을 때 수술이 좀 여의치 않다고 할 때 색전술도 할 수 있지만 초음파로 보인다든지 또는 CT로 이제 유도를 해서 찔러서 태울 수 있다고 하면은 고주파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도 수술하다가 이제 너무 범위가 넓어진다. 그런 경우 이제 그리고 겉에서 이제 아까 이제 인터벤션이라고 말했어요.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이제 찔러가지고 하기에는 주변에 중요한 구조, 뭐 심장 바로 밑에 있다던가, 네. 뭐 늑막 바로 밑에서 하기 힘들다. 그런 경우는 수술하면서 뭐 복강경이든 개복하면서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절제하는 것보다 그게 더 효과적이다고 맞아요. 하면은 태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서 그렇죠. 수술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그죠. 예. 이 넥사바 복용 후 호전되면 예정대로 간이식이 가능할까요? 이게 호전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넥사바에도 완전 반응 이루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서 혈관 침범된 것이 영상 검사를 했더니 혈관 침범이 뭐 예를 들어 꽉 막고 있던 것이 다 뚫렸다, 없어졌다. 그러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그 정도의 호전이면 간이식 가능한 겁니다. 또 종양 표시자도 거의 정상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식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호전은 됐는데 종양 표시자도 아직도 높다. 그리고 혈관 침범된 것이 조금은 좋아졌는데 계속 혈관 침범은 남아있다. 그러면 사실상 간이식이 가능하지는 않은 거 아닐까요? 아직도?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가야겠지만 혈관 침범이 있어도 간이식하기도 하긴 합니다. 하네요. 네, 그렇죠. 하기도 네. 요즘에도 이제 뭐 그 간 기능이 워낙 안 좋아서 이제 간 문맥하고 음. 정맥으로 연결하는 시술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복수가 너무 차가지고 그런 네. 사람들도 뭐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지만 그런 경우도 이제 간이식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물론 네. 상황에 봐서 되게 중요한 혈관에 되게 침륜이 많이 된 뭐 그렇죠. 그런 거라서 못 하셨나 맞아요. 본데 만약에 없어졌으면 이식을 뭐 맞아요. 그래서 다각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 교과 다 같이 모여서 어. 같이 이제 상의해보고 이거 이식 가능할지 상의해보고 맞아요. 아니면 이식 안 되면 무슨 치료할지 그런 게 되게 요즘 다학제 진료를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치료가 잘 되면 이식 가능합니다. 만약 호전되지 않는다면 어떤 어.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넥사바에 실패하면 그 2차 치료로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뭐 스티바가라는 그 약이 있습니다. 뭐 일반명으로 레고라페닙이라는 그런 항암 표적 치료제인데 넥사바 실패할 때는 스티바가 치료로 보통 넘어가고요. 그거에도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표적 치료제가 또 있긴 있어요. 카보잔팀이라는 표적 치료제도 있고 또 면역 항암제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자꾸 넘어갈수록 치료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표적 치료제, 첫 면역 항암제 반응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간절제 후에 렉사바를 투여했습니다. 3개월에 CT를 찍었는데 종양 크기가 조금 더 커져서 스티바가를 사용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제 후에 재발해서 렉사바 스티바가 했는데 스티바가 사용 기간과 효과가 궁금합니다. 렉사바는 매일 드시는 약이고 스티바가는 휴약 기간이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3주 쓰고 한 달 마지막 한 주를 쉬는 거니까 3주 쓰고 한 주 쉬고 또 3주 쓰고 한 주 쉬고 해서 그걸 한 사이클로 보면요. 한 달을 3주 쓰고 한 주 쉬는 걸 한 사이클로 했을 때 두 사이클을 치료를 하고 반응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아직도 이제 표적 치료제 넥사바도 그렇고 스티바가도 그렇고 이 반응률 자체가 그렇게 높질 않아서 보통 환자들이 그 스티바가 2차 약제로 썼을 때 정해진 사용 기간은 없는데 대체로 쓸 수 있는 기간은 치료 받는 기간은 5에서 한 7개월 정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요. 만약에 2차로 스티바가를 썼는데 효과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 부분인데 표적 치료제 1차 넥사바, 2차 스티바가, 3차 표적 치료제가 뭐가 가능하냐면 카보잔팀이라는 약이 있는데 어떤 분은 카보잔티닙의 효과를 보는 분들도 있어요. 뭐 아주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1차 다 반응이 없다가 카보잔티닙의 효과를 보는 분이 있어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만약에 표적 치료돼서 이제 더 표적을 안 쓴다 할 때는 면역 항암제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은 옵디보라는 약인데 니볼루맙이라는 거의 첫 면역 항암제죠. 간암에서 제일 오래된 면역 항암제를 쓸 수 있는데 카보잔티닙이나 3차로 쓸 수 있는 카보잔티닙이나 옵디보의 단점은 뭐냐면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1, 2차에 뭡니까, 재발을 해서, 간암 재발을 해서, 수술했는데 재발해서 1, 2차로, 넥사바 스티바가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보험으로 썼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근데 이 옵디보라든지 카보잔팀 자체는 보험 자체가 안 되는 약이기 때문에 3차부터는 상당히 비용 부담이 든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진행성 간암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4기 간암의 항암치료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4기라고 하는 거는 BCLC 병기의 진행성 병기는 간 밖으로 전이가 있는 겁니다. 그 대신 BCLC 병기에서 진행성은 간의 전이가 없어도 간 내에 문맥 혈전, 간 내 혈관 침범이 있는 그런 환자들이 이제 4기 간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진행성 또는 4기 간암. 항암치료 전반적인 프로세스는요. 일단은 환자분이 오시면은 보통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4기 정도 되면은 간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종괴 때문에 종괴가 뭐 튀어나왔 다 또는 종괴가 압박 효과 때문에 뭐 밥을 못 먹는다든지 또는 황달이 되든지 뭐 이런 동반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간 기능을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요새 좋은 약이 많지만 약물 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간 기능이 좋아야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간 기능을 평가를 합니다. 또 뒤 두 번째 질문에 나오겠지만 면역 항암제 요새 제일 많이 쓰는 그 약을 쓴다고 할 때 식도 정맥류가 얼마나 심한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개별적인 상황이긴 한데 내시경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혈액 검사를 해서 간 기능을 평가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종양의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CT라든지 MRI라든지 또는 PET-CT 같은 걸 찍어서 다른 데 전이가 없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일반적인 검사를 다 하고 항암 치료에 적합하다고 할 때 이제 바로 표적 치료제를 쓸 건지 면역 항암제를 쓸 건지 결정을 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거의 전부 다 표적 치료제를 면역 항암제로 이제 바꾸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에서는 면역 항암제로 치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 항암제가 바로 2번 질문에 티센트릭 아바스틴 핫한 것 같아요. 핫하죠.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요거 이상 약은 현재는 없어요. 뒤에 좀 나와 있는데요.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치료가 부작용 궁금합니다. 네. 이게 뭔 약이냐면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몸에 그 면역 세포가 있잖아요. T세포라고 하는 것이 그 암세포도 죽일 수 있는 면역 세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인데 암 환자들은 이 자기 몸의 T세포가 비실비실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정상인들은 T세포가 굉장히 기능을 잘하고 그러니까 암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하고 저 암이 아닌 환자들의 차이가 바로 T세포의 기능이다. 그래서 노벨상까지 탄 거예요. 그래서 T세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전을 발견했고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약물이 티센트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바스틴은 요거는 좀 다른데 요건 혈관에 작용하는 약물이 심지어 신경외과에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혈관을 정상화시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기능을 도와주고 한 보조적인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된 기능이 티센트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약의 치료 효과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종양을 줄여주는 겁니다.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종양의 혈관을 뭐 영어로 하면은 혈관을 죽인다. 신생을 신생을 억제하는 거죠.
새로운 혈관이 나타나는 걸 막아줌으로써 종양이 성장하는 것을 줄이고 그다음에 있던 종양의 크기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생존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아까 오래 제가 살아야죠. 오래 살아야죠. 병기별로 생존 기간을 말씀드릴 때 이 약 덕분에 예전에는 심지어 그 넥사바 시절에는 환자들의 그 생존 기간이 1년이 채 안 됐었는데 이 약을 쓰면 4기 간암 환자에서도 지금 19개월 정도가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환자 조건에 따라서 20개월이 넘는 환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기 간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면역 항암제에 잘 드는 환자는 20개월이면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 가까이 살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아졌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약으로 계속 2년 이상 치료받는 분들도 꽤 많이 심지어 티센트리 아바스틴 치료하다가 음, 수술 받으러 온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네. 이식도 있고 수술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 희망적인 내용이 있는 거고 부작용은 꽤 있습니다. 사실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면역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이 너무 올라가면 여러 가지 장기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심지어 면역 관련 간염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갑상선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뇌염이 생길 수도 있고 폐에 심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온몸의 장기의 면역이 올라감으로써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 약을 처방하는 주치의가 그 점은 다 컨트롤해준다. 이게 또 하나의 한 핫토픽인데 간암 1차 치료로 아까 티센트릭 아바스틴 4개 환자에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 옵션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작년 요맘때 승인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의 그 간암 1차 치료 면역 항암제로 임핀지 이미도 이 약은 뭐냐면 아까 그 티센트릭 아바스틴은 제가 기전을 설명할 때 티센트릭이 그 T세포 면역을 올려주는 약이라고 했잖아요. 아바스틴은 혈관 신생을 억제시키는 혈관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면역약, 그 다음에 혈관약 이렇게 조합이 되는데 이거는 면역약 두 가지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기전이 완전 다른 거예요. 두 개 다 T세포의 기능을 올려주는. 어떻게 보면 기전상으로는 T세포의 기능을 더 더블로 올려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기전상 앞에 약과는 다르다. 임피디뮤스인데 아직 근데 그 보험을 인정을 못 받았어요. 보험 약관은 지금 그 논의 중이라고 하고 실제 처방은 한두 달 후에 실제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는 임피지 임유도 병용요법도 3상 임상 시험을 통해서 기존에 아까 티세트리 아바스틴도 그렇고 옛날 표준 치료제 대표였던 넥사바하고 비교해서 유의하게 이 약들을 썼을 때 생존 기간이 늘었다.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티세트리 아바스틴, 임핀지 임유도 두 가지겠습니다. 이제 이 약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그 티센트릭 아바스틴은 단점 중에 하나가 식도 정맥류가 많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간 기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문매가 항진이 좀 심한 분들은 정맥류가 굵어져가지고 터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경향을 조장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바스틴 같은 약이 혈관약이기 때문에. 근데 임핀지미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식도 정맥류를 더 터트린다, 위험성을 더 올린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티세나바는 식도 정맥류 평가를 꼭 해야 되지만 임핀지미도는 정맥류 평가가 필요 없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정맥류 위험, 출혈 위험 때문에 티세나바를 쓰지 못하는 환자들은 임핀지뮤드를 안전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중 면역 치료라고 하는데 둘 다 T세포 기능을 올려주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간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거 굉장히 질문을 좀 고급 질문을 하셨네. 티센트릭 아바스틴은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약. 그리고 임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오래 쓰는 환자들 중에 CR 완전 반응이 나타나서 수술까지 하는 분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수술까지는 애매한데 계속 그 새로운 병이 안 생기고 그게 조금 남아있는 채로 유지돼서 계속 맞고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2년 이상. 근데 오래 쓰다 보면 간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환자들이 생깁니다. 티센트릭 아바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임핀지 이뮤도는 시간이 경과 오래 써도 간 기능이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티세나반처럼 오래 쓰면은 복수가 차고 알분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이 임핀지 이뮤도는 그런 위험성이 좀 덜하다. 그 이유는 제가 잘 몰라서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티세나바하고 달리 임핀지 이뮤도는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간 기능이 안정된다. 암만 해도 혈관 신생하고 관련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어, 어. 아무래도 간이라는 게 이제 이런 환자분들은 대부분 염증이 있어서 혈관도 새로 만들어내야 되고 하는 정상적인 혈관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뭐 추측입니다. 근데 어떻게까지 추측이지만 그런 신생을 막는 아바스틴이라는 약을 쓰기 때문에 자꾸 이제 새로운 간세포가 이제 분열되는 간은 다시 자란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열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것도 하나의 뭐 기존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추측.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임 교수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해야 되겠네. 간암에서 새롭게 개발되고 그리고 있는 외과적인 치료 새롭게 개발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간략하게.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 해당이 좀 안 되는데 이제 이식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이요? 간 이식. 간 이식. 간 이식. 우리가 이제 간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우리
돌아가신 분이 기증하는 경우가 너무 드물고 음. 우리나라는 것 나라 자체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것도 뭐 KTX 타면 두세 시간이면 충분히 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간을 딱 우리가 이제 주시는 분한테 간을 받아서 다시 이제 붙일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그걸 되게 차갑게 유지를 하고 그러는데 아, 그런 기간이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뉴욕에서 막 로스앤젤레스까지 가고 엄청 그럼 멀죠. 엄청 멀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간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려고 아, 그리고 그 냉동 보관한 기간이 길어지면은 점점 죽으니까 그걸 안 하려고 인공 혈액으로 그렇게 돌려가지고 계속 아,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크게 사용될 가능성이 좀 적긴 한데 아. 미국에서는 요즘 되게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과적으로는 약물이 되는데 그동안 조금씩 그 간암의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해서 뭐 바이러스를 이용한 치료, 백신야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암세포를 죽이내야 하는 이런 방법들이 조금씩 소개는 됐는데 다 결국엔 이제 물거품이 됐고요. 삼상 임상 시험까지 연결된 건 없었고 최근에 그 면역 치료 중에 새로운 면역 치료자라고 해서 카티셀이라는 거. 이건 카티셀은 보통 혈액암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카티셀을 어, 그 뭡니까 간암에 적용하기 위해서 약제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상, 2상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하고 뭐 카톨릭하고 분유암스타 몇 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 요게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결국은 약물 치료라는 게 면역적으로 개발되는 게 아무래도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카티셀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간암의 새로운 치료법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죠. 한 얼마 정도 있으면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연구. 그것도 지금 일상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아쉽지만 오늘 간암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임 교수님 뭐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진단받게 되면 걱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하시고 너무 이게 감정 상하시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따라오시면은 결국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그 임 교수님과 함께 한 프로그램이 우리 그 치료를 받고 또 아주 최근에 진단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 간암을 치료받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프로그램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